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때 맛있게 드셨고, 오후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여기 지금 어저께 남아서 어저께도 지재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 저녁에 이제 8시 56분인데,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마르크스주의에 큰 영향을 줬던 지금도 살아있는 슬라보의 지재, 여전히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음악이 지금 들리시나요? 어떤 음악이죠?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2012년도 아주 우리나라에서 큰 히트를 쳤고 미국과 유럽에서도 아주 큰 히트를 쳤던 우리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제가 왜 이 음악을 틀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음악과 지재계 내용과 아주 관련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잠깐 틀었습니다. 음악을 좀 끄도록 할게요. 강남스타일 노래가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잠시 틀었었는데 흥겹습니다. 매우 흥겹고 아주 신나는 노래입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자, 이 노래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 강남스타일 노래를 왜 잠깐 틀었는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재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이 이제 네 번째 이제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모든 것을 다 복습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무 이걸 다 복습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어저께 지재계 얘기했던 것들을 잠깐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도 다 맛있게 드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오늘 온도가 약간 올라갔어요. 영하 3도 정도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겨울이 이제 중간 정도 왔습니다. 끝까지 건강들 잘 지키시고요. 힘내시고 늘 코로나 조심하시고 여러분 건강 늘 화이팅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지재계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쉽게 말해서 지재는 제가 어저께 이제 지재계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재기 추구하는 그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그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재를 알려면 지재기 추구하는 마르크스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저께 제가 뭐라고 했죠? 어저께도 그렇고 두 번째 시간에도 그렇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해겔을 락항적으로 푼다. 락항이라는 그 언어 분석학자, 심리학자, 그 철학자 해겔을 락항적으로 푸는 것이 지재계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추구해 나가는 데서 첫 번째 사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기독교를 최대한 발전시켜주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세 번째가 이 땅 가운데 공산주의를 부활시키자라는 이야기로 제가 어저께 이제 지재계 마르크스 그 화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재계에 있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용어가 있죠.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지재기 2018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움. 두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멈춰라 생각하라. 그 세 번째가 상처가 누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일단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적어도 지재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아주 편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지재계 그리고 또 어저께도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지재계 내용을 어저께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복습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재계에 있어서는
세 가지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상상계예요. 상상계. 상상계는 뭐죠? 갓난아기가 응애 하는 갓난아기가 최초로 타자와 맞닥뜨리는 단계입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아기가, 그 귀여운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귀여운 아기가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누군지는 모르는 그 단계. 그 단계는 어떤 단계죠? 정체성의 혼돈입니다. 저 아기가 분명히 난데, 아기는 그 갓난아기는 응애 하는 그 갓난아기는 그 거울 속에 보이는 그 아기가 자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단계를 지잭은 락항의 이론을 흡수하여서 상상계라고 말을 합니다. 상상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잭이 락항의 이론을 이제 적용해서 인간에게 펼쳐지는 두 번째 단계는 상징계예요. 상징계는 뭐냐면 인간이 어떤 사회 통념 가운데서 해석되어지는 단계를 상징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라는 사람, 제 이름이 이제 강윤석인데, 저라는 사람이 그냥 순수한 저라는 사람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 통념이 나에게 부어준 단계. 즉, 교회에서는 목회자로서, 집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또는 한 부모님의 자녀로서, 어떤 직장에 가서는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나,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의 나, 어떤 직업을 가진 자로서는 그 직업을 가진 존재로서의 나. 즉, 나라는 순수한 단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라는 순수한 단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사회 통념으로서만 해석되어지는 나. 지잭은 이걸 얘기하면서, 과연, 학생들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과연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의 여러분의 신분을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고, 친구 관계의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과연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나서의 나는 과연 누구인가?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나쁜 짓을 했어요. 너는 어떻게 네가 이런 사람인데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저한테도 너가 목회자인데 과연 너가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니? 라는 것들. 그냥 순수한 나로서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는, 세상은. 그럼 과연 이 순수한 나를 세상도 알아주지 않고 나도 알아주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고 그 세상 가운데서 찌들어 살고 있는 나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잭이 그런 락항의 이론을 흡수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가장 순수하고 가장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는 그 유토피아가 곧 자본주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유토피아는 곧 뭐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유토피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 그게 이제 락항의 이론이고 그것을 지잭이 수용한 건데 인간의 생애에서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뭐죠, 여러분들? 실제계입니다. 실제. 참된 실제는 뭐다? 상상계도 벗어버리고 상징계도 벗어버리는 완전한 텅 빈 단계. 그 텅 빈 단계를 실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통해서 이제 또 지잭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회주의자의 이야기를 또한 예로 들어요. 사회주의자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편안한 저녁들 되시고 제가 지금 이제 이 늦은 시간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지잭이라는 그 민중신학 그리고 어떤 마르크스
사회주의에 영향을 주는 지금도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이 지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발터 베냐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세 시대 때, 지금 한 700~800년 전에 중세 시대 때 어느 장터에 나가니까 웬 키가 작은 왠지 근데 생긴 거는 인형의 생김새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키는 어린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발터 베냐민은 이를 난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난쟁이 같은 이 목각 인형입니다. 이 목각 인형이 너무나 장기를 기가 막히게 잘 두고 있어요. 그 진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 목각 인형하고 내가 장기를 뒀을 때 반드시 이기겠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각 인형하고 장기를 둡니다. 막 장기를 두는데 목각 인형이 이길까요? 사람이 이길까요? 당연히 목각 인형이 이기죠.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퍼펙트하게 완전히 이겨버려요. 아무도 시장에서 아무도 이 목각 인형하고 장기를 둬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저 사람도 아닌 저 인격체도 아닌 저 목각 인형이 어떻게 저렇게 장기를 기가 막히게 잘 둘까? 너무 신기해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죠. 그래도 한 명도 이기질 못합니다. 자, 목각 인형이 너무 장기를 잘 둬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발터 베냐민이 이 사회주의학자가 이 발터 베냐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목각 인형 속에 저 목각 인형만한 조그만 어른이 들어가서 실제로 장기를 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목각 인형 속에 사람은 있는지를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어떻게 했죠? 정말 말 못하는 목각 인형이, 사람이 만든 목각 인형이 장기를 정말 잘 두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죠? 그래서 발터 베냐민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이 목각 인형이 바로 뭐다? 이 목각 인형이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에 있는 사람이, 속에서 그 목각 인형을 조정하는 사람이 누구다? 속에서 목각 인형을 조정하는 사람이 곧 사회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지적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발터 베냐민의 이론을 수용했던 지적이 의문을 제기해요. 그런데 선생님, 아직까지 이 서구 유럽 사회에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성장되고 확산이 되면 교회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저는 의문인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적이 이 이론을 완전히 바꾸죠. 발터 베냐민의 이 이론을 수용해서 이 이론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꿔버리죠?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장기를 두는 거를 모르게끔 하는 그 목각 인형, 겉에서 장기를 두는 그 목각 인형이 뭐다? 곧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이고 그 목각 인형 속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사람이 곧 뭐다?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발터 베냐민은 목각 인형이 뭐였냐면 발터 베냐민 목각이 사회주의고 발터 베냐민이 말한 그 목각 인형 속의 사람이 곧 뭐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했어요. 지적은 그것을 바꿔서 그 목각 인형이 교회가 되고 그 목각 인형을 숨어서 그 목각 인형으로 하여금 이 장기를 두게끔 만든 그 사람이 곧 뭐다? 사회주의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딱 들어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교회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 교회가 알고 보니까 사회주의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고 있는 모습. 그 이야기를 지잭이 아주 기가 막히게 2018년도 그 학교에서, 경희대학교에서 평화의 전당에서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야, 정말 정확하구나. 이것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 제가 이제 어저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새로운 얘기를 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얘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이제 하려고 해요. 자, 제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잭에게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두 번째가 멈춰라 생각하라. 세 번째가 상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저께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멈춰라 생각하라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상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지잭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민중의 신학이 어떻게 그런 어떤 마르크스주의와 결합되어지는가를 여러분이 좀 제대로 알면 오늘날 그 한신대학교의 그 신학, 어떤 그 민중의 신학의 그 무서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지잭이라는 사람은, 이 슬라보의 지잭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 마르크스주의가 도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친단 말이에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무서웠고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저런 지잭이 이제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71세예요, 지잭이. 49년생이니까 72세.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참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박수를 치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상처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자, 지잭에게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우리는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지잭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 자, 수많은 사람들은 각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상처를 체험하게 되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가 뭐다? 지잭은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의 치유, 내가 가진 그 상처의 치유, 이것이 과연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이것을 이 지잭이라는 학자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에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태도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상처를 언제 받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께 상처를 언제 받으세요? 상처. 아,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쟤 때문에 상처받았어. 아니면 나는 저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았어. 아니면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상처받았어.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죠? 나로부터는 내 스스로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상처는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죠? 외부나 어떤 현상이나 어떤 타인들로부터 상처를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적을 합니다. 맞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처를 받지 않는 거는 뭘까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상처를 받지 않는 건 뭘까요? 뭐 이거는 뭐 지적의 말이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철학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뭐다? 고립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고립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쵸? 지적의 말에 의하면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뭐예요? 뭔가 고립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그런 사회주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 이탈리아에 있는 마르크스 이론을 아주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뭔가 텅 비워진 문화적 공간 안에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극단적인 개인화와 다른 한편은 공동의 정신을 함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는요, 너무나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개인주의가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개인주의와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제기 말고 프랑코 베라르디라는 사람은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고 얘기해요. 이 이기주의가 모든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는 대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 개인이면서도 사회 속에 누구나 사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와 연계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가진 나조차도 우리 모두가 서로 공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베라르디라는 사람은 두 가지를 이 사회, 우리 대한민국은 갖고 있다고 해요. 모든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대한민국을 왜 예를 들었을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베라르디는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를 아주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결국 우리나라에 마르크스주의를 이렇게 설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 지제기 들고 이제 오는 거죠. 들고 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가진 나라는 사람을,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온갖 SNS를 통해서 나를 막 알리기 시작해요. 물론 저도 이제 페북을 하고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린다는 겁니다. 너도 나도. 어떤 사람은 SNS를 안 해요. SNS를 안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알리고, 뭐, 트위터나, 뭐, 사진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모든 것들로 나 자신을 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페북을 하시고, SNS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라르디는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통해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으면서 또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회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제기에 의하면요, 이 베라르디가 보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첨단 과학의 문명에서 그런 철저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이웃과 연대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연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베라르디의 이런 이론을 바라보면서 지제기 또 의문을 제기해요. 무슨 의문을 제기합니까? 그런데 옛날보다 더 세상이 더 살기가 풍요로워졌고 더 과학 문명이 발달해졌고 우리를 알릴 수 있는 SNS가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그 이상한 게 뭐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더 잘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더 사람들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비관적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베라르디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해마다 1년에 자살자가 8,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에 뭐 자살자가 최소한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3,000명이나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굉장히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그렇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자살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런 어떤 영양 상태도 옛날보다 좋아졌고 어떤 과학의 발달도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고 그리고 어떤 과학뿐만 아니라 어떤 해외를 요즘 비행기 타고 해외를 이제 나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나 이제 이렇게 좋아진 상황 속에서 풍요 속에 이제 빈곤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 국민들은 더욱더 고립화되어지고 더욱더 이기주의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베라르디의 말에 이 이제 지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환경의 사막화다. 그리고 감정의 가상화다. 그리고 이는 감성의 사막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결국엔 뭐예요? 지적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외를 막 나갔다 들어올 수 있고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이 모든 삶의 질이 다 윤택해졌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지금 지적이 학생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쉽게 말해서 지적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자본주의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 못해요. 자본주의가 더 커질수록 인간은 더 행복해지긴커녕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독화가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어찌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맞는 얘기 같은데 웃긴 건 뭐냐면 이런 얘기를 전개해 나가면서 지적은 마르크스주의가 진정한 유토피아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적은 무슨 얘기를 하죠? 베라르디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는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가 뭐예요? 월드리스, 세계가 없음. 이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계는 뭐예요? 지적이 말하는 세계는 뭡니까? 어떤 유토피아를 진정한 세계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떤 유토피아를 진정한 세계로 바라보는 건데 그런 유토피아가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물론 바라는 보지만 그것이 전혀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드비스, 세상은 없다, 세상 없음, 네 글자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무서운 이론을 재작년에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이 지적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은 학생들이 한 소주제의 강의가 끝날 때마다 계속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는 왜 이런 박수를 치면서 이런 얘기를 수용할까, 이 학생들이.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은근슬쩍 아주 슬금슬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학가에 이런 내용들이 정착돼 간다는 것이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폐해가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폐해. 여러분, 물론 자본주의가 다 맞는 건 아니죠.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과 어떤 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지적에게 있어서는 핵심은 뭐냐면 이 자본주의가 없어져야 진정한 마르크스주의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너무나 이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적이 좀 전에 제가 세계 없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세계가 없는 거다. 지금은 이거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않는 세상이다. 아주 이거는 그냥 세상이 아니다. 이거는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계가 없다. 세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적은 자본주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냐면 위험한 자본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위험한 자본주의. 여러분, 위험한 자본주의 무슨 뜻일까요? 이 위험한 자본주의라는 말은 곧 지적에게 있어서는 세계 없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곧 진정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없다. 진정한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삶의 평안과 안정과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뭐죠? 위험한 자본주의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또한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장점을 우리는 늘 발전해 나가길 원합니다. 자본주의의 장점을 발전해 나가길 원하는데 이 자본주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본주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박탈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스스로 의미 있는 삶을 박탈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자본주의는 결코 유토피아를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그 신이 말하는 그 참된 행복과 참된 선을 과연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결과물로 생산해 줄 수 있겠느냐? 역사를 봐라.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자살자는 늘어나고 빈곤은 더 늘어나고 가난한 자는 늘어나고 소외된 계층은 늘어나고 약자는 늘어나고 부르주아는 계속 성장하는데 이것이 무슨 자본주의가 준 혜택이더냐? 이것이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이냐? 사람 없음이야. 월드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 스스로가 너희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은 너희도 모르면서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뭐다? 불쌍한 존재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런 자본주의가 글로벌화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 지구촌화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토피아는 이 자본주의로 인해서 형성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지적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에 의하면 이 자본주의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슈퍼에고입니다. 슈퍼에고. 심리학이나 어떤 상담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슈퍼에고란 말을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슈퍼에고. 자, 이 슈퍼에고가 갑자기 이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슈퍼에고는 곧 뭐냐면 이 지적에게 있어서 이 슈퍼에고는 자본주의가 전 유럽을 휩쓸고 더 나아가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가 이제 마치 이 자본주의가 좋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이슬람 나라들이 이 자본주의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우리 삶의 어떤 윤택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을 이 이슬람 민족들은 모르면서 이거를 마치 서구 사회가 받아들이니까 우리도 받아들이자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바라보면서 그 이슬람을 추구하는 나라들까지도 이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적은 어떤 말을 하냐면 자본주의가 주는 혼탁함, 자본주의가 주는 혼미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본주의가 주는 혼탁함, 자본주의가 주는 혼미함.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참, 지적이 대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달콤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자본주의라고 하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물질 만능주의. 그래, 이 자본주의는 진짜 나쁜 거야. 이 자본주의는 사악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게끔 지적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20대 초반의 젊은 학생들이 참 이 이야기를 정말 이게 좀 잘 이렇게 걸으면서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그 다음 세대를 정말 특별히 지금 중고등학생들이나 지금 대학생들이나 20대, 30대 이 사람들, 국민들을 정말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잘 양육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서출판 개혁 유튜브랑 함께 동시에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늘 방송할 때마다 저번에 했던 걸 계속 복습을 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계속 풀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께서 같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민중의 신학 그리고 이 잘못된 이 철학 사상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마르크스 주의를 또한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걱정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슈퍼에고,
결국에 이 잘못된 이 자본주의 확산론을 말미암아서 슈퍼에고가 매우 급부상되었다라고 지젝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젝에게 있어서 이 슈퍼에고의 부상, 슈퍼에고를 우리말로는 초자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초자아의 부상론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죠, 여러분들? 포스트 모더니즘은 너도 나도 모두의 개성을 존중하고 모두의 생각을 존중하고 정답을 내리지 않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닙니까? 이런 초자, 슈퍼에고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결합되어서 뭐죠? 이 부족한 자본주의, 아까 우리가 말했던 위험한 자본주의를 우리가 타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잘 여러분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실 때 심리학이나 상담학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심리학과 상담학을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젝이 그래서 이제 락항에 대해서 드디어 계속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젝을 제대로 알려면 지젝이 우리나라의 그 대학생들에게 뭐 경희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국민대학교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그 수많은 학생들에게 지젝이 말하는 게 뭐예요? 마르크스주의를 이 땅 가운데 도입하자. 그럼 그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락항을 잘 알아야 된다. 지젝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명, 해겔을 락항적으로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가 기독교를 최대한 띄워주자. 기독교를 최대한 띄워주고 나중에 살금 없애버리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땅 가운데 공산주의를 부활시키자. 이런 얘기를 이제 지젝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락항의 이야기를 이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모두 깨트려야 된다. 전통적인 사고방식. 우리 시대 또는 우리 전 시대, 우리 어른들의 시대를 지배했던 사고방식을, 고전적인 사고방식을 모두 없애버리자라는 얘기를 이 락항이 하고 그 얘기를 수용하여 지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전체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전체주의를 경계하라. 자, 여러분 혹시 트랜스라는 용어 아시나요? 트랜스라는 용어는 뭐냐면 마치 내가 최면에 걸린 듯이 몽환적인 상태. 그러니까 황홀경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내가 최면에 걸린 거야. 그러면서 어떤 환상에 처한 단계를 우리는 트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라는 걸 지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락항의 이론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지젝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이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이 살기 좋아 보이는 이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게 뭐다? 트랜스라는 거예요. 이 트랜스는 이러한 세상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명에서 얻지 못하는 이 정신적인 이 생각, 이것을 우리가 만족감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트랜스로부터 우리는 만족감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그 만족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와 타자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나와의 그 어떤 혼돈을 우리가 균형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있어도 저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대중들 가운데, 사회 가운데, 어떤 직장 가운데, 어떤 단체 가운데, 수많은 인간관계들 가운데 나라는 존재는 역시 거기서도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트랜스라는 이 현상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나의 정체성, 나의 가치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젝의 말입니다.
점점점점점점 지금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또한 공산주의랑 이제 점점점점점점 가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지적은 매우 신성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트랜스의 이 상태를 매우 신성한 상태다라고 지적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결코 얻지 못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지적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지적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신이 줄 수 없는 신성함.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죠? 신이 줄 수 없는 신성함이 트랜스다라고 얘기를 해요. 트랜스. 이 신성함인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인 우리가 믿고 있는 기존의 종교적인 범위를 떠나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신성함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성하다, 저것도 신성하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떤 신성함을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지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집단적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집단적인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방송할 때 틀어드렸던 노래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이 노래를 지적이 경희대학교 학생 앞에서 불러요. 실제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른다는 거죠. 지적이 이 노래 부르니까 그때 우리 그 자리에 있던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막 박수를 쳐요. 와! 하면서 막 박수 치더라고요. 이 노래 강남스타일을 들으면서 막 박수를 쳐요. 왜냐면 지적이 한국말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겁니다. 잘 부르고 근데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이 노래는 딱 이 가사를 제가 지금 했던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를 딱 부르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러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적이 이 노래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불렀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트랜스라는 거예요. 트랜스가 좋다고 얘기하면서 이 트랜스, 집단적인 현상 가운데서 추구하는 이 트랜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지적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집단적인 행동이 너무너무 무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12년도에 한국은요. 2012년도 지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2년도에 대한민국은 마치 트랜스에 붙들린 광란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2012년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마치 트랜스에 붙들려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이 모든 국민들이 강남 스타일로 완전히 막 이렇게 막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지적이 막 웃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트랜스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싸이 강남 스타일,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지적의 표현은 그 모든 국민을 다 하나로 통일시켰다는 겁니다. 이 지적에 의하면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거는 큰 이슈였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트랜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지적에 의하면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왜 인기가 좋았습니까? 지적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 단순히 인기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인간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에서 미치게 만들었다? 이 삶의 낙이 없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아주 미치게 만들었다. 어떻게? 트랜스를 경험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복음성가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근데 이 노래를 이 지객이 어떻게 응용하냐면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광란을 즐기는 듯한, 얼마나 행복하면 광란을 즐기는 듯이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열광할까. 근데 지젝이 여기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젝은 결국에는 내가 인간들이 이렇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러니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러니에. 자기 아이러니.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원래 이렇게 신났나? 심지어는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들도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 춤을 함께 췄다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엄청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막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지젝이 그 경희대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미친 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강남 스타일 춤을 추라 그러면 한번 출 수 있겠어요? 추겠죠. 근데 만약에 그 춤을 막 자신있게 추라 그러면 정말 미친듯이 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젝이 표현에. 모든 집단이 그렇게 어떤 마법에 걸린 것 같이 신비하게도 그 춤에 모두가 다 열광했다는 거예요. 싸이의 그 춤에. 그것이 바로 이 사회가 줄 수 없는 트랜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2012년도, 2013년도에 크게 유행하고 또 이제 잠잠해졌잖아요. 모든 유행가들이 그러듯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또한 침체기를 겪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젝이 하게 되죠. 침체기를 겪으면서 또 우울해지고 또 슬퍼하고 누구는 또 자살하고 누구는 병나서 죽고 이 사회는 여전히 잠시만의 그 트랜스는 우리에게 기쁨을 줬지만 이 사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트랜스를 이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예로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미친듯이 춤을 추면서 자기 아이러니에 이제 빠졌다는 것이죠. 자기 아이러니에 빠져서 집단적인 무아지경. 이건 완전히 집단적인 무아지경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이 강남 스타일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이 노래에 왜 이렇게 열광했을까? 왜 그렇게 열광했을까? 강남 스타일 가사를 들어보면, 싸이의 노래를 들어보면요, 이 노래에 강남을 비판하는 그 가사가 은근히 나와요. 아주 그걸 이 유고의 학자, 이 슬라보의 지젝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이 강남 스타일의 이 가사를 보니까 강남이 대한민국의 강남을 은근히 비판하는 대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이제 지젝이 무슨 말을 하나 이제 들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 했냐면,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이 가사에 보니까 은근히 싸이가 뭐 그걸 의도해서 그걸 가사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젝이 발견한 바로는 은근히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가사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강남의 어떤 여러분 강남 딱 하면 어떤 뭐 부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땅, 건물, 빌딩. 은근히 그런 강남의 어떤 그런 부르주아적인 체제를 전복시키자라는 그런 가사가 있다라고 지젝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남 스타일을 왜 좋아했느냐? 지젝이 이렇게 해석해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국민이 이 강남을 아주 혐오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동시에 강남을 이렇게 혐오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남의 이러한 그 모습을 은근슬쩍 인간들은 희망하고 있더라, 소망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남의 그 모습이 역겨울 정도로 싫지만 그 강남의 어떤 그 현상, 그런 부르주아적인 그 어떤 현상들이 역겨울 정도로 싫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도 이 강남 스타일의 노래를 통해서 그 강남의 역겨움을 잠시라도 소망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출하는 곡이 이 곡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강남 스타일을 매우 열광적으로 좋아했다라고 지잭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게? 여러분, 강남이 역겨워서 싫지만 그래도 그런 강남의 어떤 그런 부유한 생활 아니면 강남의 어떤 그런 번영적인 그 모습을 누리고자 싶은 소망에 이 노래를 좋아했나요? 아무튼 강남이 아니죠. 아무튼 지잭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학생들한테. 참 웃긴 겁니다. 즉 뭐예요? 혐오 자체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잭이 이제 경희대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혐오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여러분, 요즘 혐오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많이 돼버렸잖아요. 혐오. 우리는 혐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태하는 사람들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뭔가 여기는 무슨 사랑과 관용과 은혜란 단어가 쓰여진 듯한, 완전히 그 용어가 이제 혐오라는 용어가 완전히 나쁜 말이 돼버렸어요. 근데 지잭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혐오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혐오를 즐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 이 혐오를 우리가 없애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남 스타일의 이 노래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니까요, 이 혐오를 계속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추구한 이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혐오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자본주의를 또 희망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연약함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지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나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잭이 너무 잘 알아요. 뭘 잘 아냐면 북한의 김정은이 나타났을 때 북한 국민들이 와 눈물까지 막 흘리면서 와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지잭이. 그렇게 북한 국민들이 김정은이 나타날 때 막 그렇게 막 박수치고 열렬히 환영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 그런 어떤 혐오를 즐긴다는 거예요. 열렬하게 즐긴다는 겁니다. 굉장히 참 아주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과는 달리 전통적인 그런 어떤 문화유산, 그 전통적인 지혜들이 있어서 그런 지혜를 가진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유지해가고 있다라고 또한 지잭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전통적인 지혜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근대화가 우리나라가 또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근대화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결국엔 우리 선조들,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할아버님, 할머님 세대들이 세운 이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결국 이 나라를 결국 더 황폐화시키고 더 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통해서라도 참된 어떤 그런 강남을 혐오하면서도 우리는 참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지잭이 해주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이 지잭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잭이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마르크스주의만이 진정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한 어떤 자본주의, 우리가 추구한 어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것이 부정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 사회를 황폐케 만들었는지 그걸 강조하고 반대로 마르크스주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엊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저번에 첫 번째 시간 지잭을 강연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잭이 그 경희대학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2018년도입니다. 그게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앞으로 20년 내에 서구 유럽은 힘들지만 대한민국은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년, 지금 2년 지났으니까 이제 18년 남았네요.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잭이 한 얘기가 뭐예요? 최대한 기독교를 우리가
올려주자. 그 18년 동안은 최대한 우리가 기독교가 발전하게끔 놔두자. 그리고 그들을 응원해주자. 그러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없애가자.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평화의 전당에 앉았던 그 학생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참 두렵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국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란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또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교회가 유일한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지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늦은 관계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소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고 도서출판 개혁에서 유튜브에서도 계속 이 지적에 대해서 함께 이제 강의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께 힘차게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